어서 오세요. 신혜매저입니다. 알바 희천. 알바 규희. 알바사 알바 혜진입니다. 오랜만에 우리끼리 인사드리게 됐네. 다들 잘 지냈나? 어떻게? 너무 지냈나? 더웠지. 너무 더웠지 정말. 지금 날씨가 진짜 너무 덥지. 그 더위만큼 또 불타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어. 바로 예멘 난민 이슈인데 그 예멘 난민 이슈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줄래? 예멘 난민 이슈는 먼저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대거 유입되면서 근데 대거라고 해봤자 한 500명 정도인데 그 유입됨에 따라서 국내 여론이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이슈지. 예멘 난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단하게나마 예멘에서 어떤 분쟁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예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근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 지금 말할 수 있는 거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다가 통일이 되었고, 그 이후에 통일된 이후에도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다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일부의, 전체는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분리주의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분쟁이 있었는데, 아랍의 봄으로 인해서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제 정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민주 정권이 정부군이 되고 그 독재 정권이 반군이 돼서, 그러니까 옛날에 오랫동안 집권했던 데가 반군이 돼서 이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엄청 그 갈등이 심한데, 그 이후에는 또 알카에다라고 하는 테러 조직이 들어오게 되면서 3파전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내전이지만 사실 내전이라기보다는 인접국하고 국제사회의 약간 대리전처럼, 그러니까 모든 이게 중동의 문제가 그렇듯이.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 4년 이쯤에 조금 화해 무드가 있기는 했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분쟁이 너무 심화돼서, 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살짝 보고 이야기하자면 2,800만이 예멘의 인구인데 그 중에 2,220만이 긴급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유엔의 인도 지원 조정국은 정말 종말론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얼마나 그 사태가 심각한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가 이제 무비자 입국을 할 가능한 데서 거기를 갔다가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그게 끝나서 어디를 또 가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한국의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오게 된 게 이제 500명 정도가 오게 된 거지. 일단은. 그러면 그 분들이 예멘에서 확실히 절실하게 한국으로 온 것 같은데 이슈가 될 게 없는 거 아닐까? 왜 이슈가 된 걸까 그러면? 정말 위험한 전쟁 상황을 어. 피해서 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맞아, 할까? 맞아. 500명의 사람일 뿐인데. 근데 몇 가지 예멘 난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주장하는 포인트들은, 첫 번째, 남자들, 특히 젊은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냐. 전쟁에 피해서 왔으면 성비도 그렇고 나이대도 그렇고 다양하게 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이유는, 근데 첫 번째로는 예멘에서는 사실 정부군 있고 반군 있고 테러 조직 있고 막 이렇게 다 있으니까 젊은 남자가 보면 군대에 가라고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군대를 가면은 당연히 이 사람의 가족들도 다 그 반군이면 반군의 지원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1순위로 나오다 보니까 젊은 남성들이 많이 차지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돈도 없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냐. 그리고 뭐지, 이렇게 너무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왔다라든지 이런 식의 말이 있기는 한데,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한 사람만 전쟁 난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삶의 터전이 붕괴되었다고 할지언정 재산을 다 청산하고 진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한국에 왔을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보트피플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해서 더 절박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정말 없겠지.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잔인한 일인 것 같아. 그걸 솔직히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 내가 지금 내가 응. 나라에 돌아가면 위험할 거를 지금부터 보여주겠어. 이런 게 가능한 말도 아니고. 되게 그런데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혐오 표현들이 좀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뭐 뉴스라던가 언론에서 많이 이 난민들이 엄청 위험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도 사실 예멘에 대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이런 우리 스스로의 무지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난민 이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영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했지. 한번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해볼까? 혹시 난민에 대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 영화? 남미. 글쎄.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거의. 정말 아쉬운 상황인데 뭐 사실 뭐 본격적으로 뭐 난민 이슈가 이제서야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이기 때문에 영화로는 제작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보다 더 먼저 난민 이슈가 문제가 되었던 그런 나라들은 보통 유럽 나라들이잖아. 그래서 유럽에서는 좀 난민에 대한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얘기해볼 화염의 바다입니다. 네. 화염의 바다가 어떤 영화인지 한번 네. 서아가 소개해볼래?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자면 일단 이 영화의 감독은 잔 프랑크 로시라는 감독이고 사실 이 영화는 이탈리아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작품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영화가 이제 나오게 되었고 6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곰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좀 대략적인 어떤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영화가 람페두사라는 그 섬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지역이 그 유럽에 난민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사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난민을 다룬 다른 다큐멘터리 작품들에 이 지역이 되게 숱하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난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영화 관객이라면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익숙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들어온 그런 난민들과 또 여기 원래 살고 있던 그런 원주민들의 삶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그런 방식의 영화예요. 이 섬에 대해서 많은 다큐멘터리가 다루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영화가 특별히 뭐 다르게 어, 다룬 건 이 있어요? 영화가 좀 특별하다고 느껴졌던 음. 지점이 사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영화의 처음에 도입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 게 이렇게 그 난민들이 구조가 되는 듯한 그런 대사,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서 나올 법한 상황들이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들려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연출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비추고 있고 거기 바다에 이렇게 불빛이 비춰져서 마치 조난된 사람들을 이렇게 구조하려는 듯한 그런 장면의 분위기인데 사실은 그게 정말 그 상황을 찍었다라고는 영화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좀 연출이 있고 Please, fast. Your position, please. Your position. 33, Yes. 51. And then under. Okay, AC 52. We have small children. Please, can you have a break? Okay. with How me? many people on board? I think it's about 150 persons. 100. Something. What kind of boat? What?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소식들을 계속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 연결이 굉장히 매끄럽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동시간으로 이렇게 발생한 정말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촬영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다분히 잘 연결해서 편집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영화가 촬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Siamo arrivati adesso al Delta News. Buona domenica ed eccoci anche oggi ritrovati al quotidiano spazio dedicato all'informazione. 3 corpi recuperati ieri nel naufragio avvenuto a 60 miglia da Lampedusa, vi erano anche i corpi di donne e bambini. Sul barcone che è naufragato vi erano imbarcate 250 persone e fino ad ora sono stati recuperati 34 corpi, mentre i soccorritori hanno strappato dal mare 206 naufraghi. 좀 감독이 굉장히 영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해서 무언가 좀 굉장히 괴리가 느껴지는 그런 두 그 삶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괴리감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서로 삶을 좀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좀 여타 다른 다큐멘터리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두 가지 삶의 대비에 대해서 규희는 어떻게 봤어? 그 다들 영화 도입부 생각나? 영화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냥 까만 화면에 하얀색 자막이 떠. 뭐 지난 20년간 40만 명의 난민이 람페두사 섬을 거쳐갔고, 그러니까 이 람페두사 섬의 지리적 위치가 그 시칠리아와 아프리카의 중간에 있는데 아프리카에 더 가깝다고 해. 그래서 대규모의 난민들이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쪽에서 온 난민들이 유럽으로 진입하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40만 명이나 이 섬을 거쳐갔고 그 과정에서 추산하기로는 15,000명이 이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서 사망했다? 이런 자막이 나와. 그럼 관객들은 당연히 그럼 이건 난민들의 어떤 불행한 이동을 다룬 다큐멘터리로구나 하고 뭔가 기대를 하고 다음 장면을 딱 보는데 다음 장면이 뭐냐면 어떤 꼬마가 그 람페두사의 숲에서 그냥 노는 거야. 막 나무 타고. 그 꼬마가 어떤 꼬마지? 다들 기억해? 새총. 맞아. 사무엘이라는 12살 먹은 람페두사에 사는 앤데 사실 이 영화는 난민 다큐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화의 되게 많은 부분, 심지어 절반 이상이 그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빠 그리고 할머니 이런 가족의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이 사실 쉽지가 않아. 막 영어 숙제도 해야 되고 눈도 나쁘고 맞아. 막 어디가 아픈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도 받고 배멀미가 나는데 배를 타야 돼. 어쩔 수 없이 배를 타야 돼. 걱정 때문에 숨을 못 쉬고. 맞아. 그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섬에 영구적으로 그리고 살아왔던 가문의 이야기랑 이 섬을 거쳐서 다른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난민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 병치되어 있다고 표현해도 좋을까? 그런 영화인데 그 병치에서 되게 어떤 좀 쓴 맛이 느껴지는 게 이 사무엘은 분명히 특권 계층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하지만 얘한테는 굳건한 가정이 있거든. 어떤 조상들이 살아온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건 바로 난민들한테 없는 난민들한테 앗아가진 어떤 가치인 거지. 나는 그 사무엘의 행동 중에서 뭔가 굉장히 서늘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총소리를 내면서 총을 쏘는 맞아. 흉내를 내는 그 행위야. 그게 처음에도 등장하고 영화가 끝날 때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사무엘이 총을 쏘는 척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어떻게 생각했어? 서늘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 허공 속에 그러니까는 진짜 장난감 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허공 속에 그런 흉내를 내는 거잖아. 근데 그게 영화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아마 아이가 자기의 빈 시간을 채우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좀 나도 그 엔딩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 사실 오프닝은 조금 잊어먹고 있었는데 엔딩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게 그 아이가 그 빈 허공 속에서 총을 그렇게 계속 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 깊었어. 그리고 또 그 사무엘의 할머니가 요리하시면서 라디오 듣는 거. 이번에 또 몇만 명이 아. 빠져 죽었습니다 하면 그러면서 이제 불쌍한 요리하시면서 사람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 너무나 일상화된 비극인 것 같아. 이 영화의 그러면 미덕이라는 거는 기존의 난민 다큐랑 조금은 다르다는 거겠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뭔가 많은 관객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인식을 고취시키겠다. 이런 영화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 영화를 다 보고도 사실 뭔가 분노를 갖게 된다거나 명확한 사실들을 알게 된다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받은 인상은 와, 이 사건은 정말 너무 복잡하구나. 나는 그냥 흐릿하고 어렴풋한 인상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정우성 씨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난민 문제는 너무 복잡한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말라고 어디선가 얘기한 적 있거든. 근데 난 그 말이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싫어하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것도 뭐 성범죄의 뭐 주체가 될 수도 있는 남자들이 제주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왜 집을 고향을 버리고 여기로 왔을까 하는 복잡한 뭔가 구조적인 정세를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난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좋다고 생각했어. 어떤 단순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뭐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다
이런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정말 이 복잡한 결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했어. 그런 면에서 다른 다큐들이랑 좀 차별화되지 않나 생각했어. 규희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직접적인 나레이션이 등장하지 않잖아. 맞아, 근데 맞아. 내가 최근에 권위적인 목소리가 없지.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그 중국 그 망명한 영화 감독인 아이 웨이웨이 감독의 유랑하는 사람들 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난민들을 이렇게 흰색 스크린 앞에 세워서 뭐 어떠한 대사를 뭐 이렇게 요구하진 않지만 카메라 앞에 세우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었는데 나는 그게 되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참상을 봐라. 이 얼마나 끔찍한 이 몰골이냐. 약간 이렇게 좀 강요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그런 것 없이 정말 그 보트 안에서 죽어간 그 시체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그런 걸 좀 그렇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전면화시키진 않았던 것 같아 영화에서.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영화는 구성이 너무 간단하잖아. 편집도 간단하고 말한 것처럼 어떤 의도나 이런 게 개입적이지가 않고 근데 규희가 말했듯이 그 복잡함을 오히려 더 보이게 하는 방법론적으로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덜 개입적인 방식이 단순한 거를 복잡하게 보여주는 게 그렇고 내가 얘기하게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들었을 때에 언어적으로 이 상황을 인지했을 때 되게 그 심각한 것들 있지. 그러니까는 배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탈수가 되고 어떤 사람이 죽고 근데 그런 그 심각함이 이 카메라 안에서 표현된 방식의 그 덤덤함 근데 그 덤덤함이 불편하지 않게 덤덤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울림이 있었던 영화가 그 덤덤함이라고 함은 나는 이 주민들, 람페두사에 사는 주민들, 특히 관료들이나 의사 선생님이 너무 품이 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에 사실 되게 감동을 받았어. 그 사실 감독의 목소리가 뭐 나레이션이나 이렇게 개입되어 있진 않지만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게 나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거든. 대놓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이 사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잖아. 그래서 아 저런 인간도 있구나. 그러니까 영웅은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직업인이지만 저렇게 영웅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 그 의사 선생님이 조금 특별한 캐릭터이긴 확실히 그랬지.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그 양쪽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규희의 그러니까 해석이 맞는 것 같아. 그 감독이 그 의사가 조금 중요한 교두보이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었던 것 같아. 혹시 그 영화 속에서 난민들의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뭔가 인상 깊었던 장면 같은 건 있어? 그 몸 검사하는 거? 근데 그 장면이 아까 언니가 얘기했던 아이웨이웨이의 작품하고 좀 대비를 이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웨이웨이의 카메라가 너무 응시적이라면 그 이제 우리가 하는 화염의 바다의 그 카메라는 그런 식으로 응시적이진 않아서 그 수색하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대화가 들리잖아. 수색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분명 그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기름 냄새가 난다 막 이런. 알바 희천은 수용소 장면들을 어떻게 봤어? 나는 그 기독교 예배 장면도 맞아. 되게 맞아.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되게 인상적이었어. 뭔가 토해내고 있잖아. 그 맞아. 사람이 엄청 크게. 자신의 그 오게 된 과정과 겪은 고통들 이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예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심정적으로 되게 울림을 갖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또 뭐 더 그냥 이슈적으로 얘기하면은 난민을 무조건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슬람을 피해서 온 기독교인이었거든. 맞아. 근데 그런 면을 보면은 너무 우리가 난민 뭐 중동에서 온 난민이면 무조건 이슬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뭐 이슬람이 지금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단순화시키고 있는 게 나쁘다는 거지. 그 사람들도 다 결이 다른 사람들이고 난민들마다 그런 맥락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 또 나는
그 수용소에서 또 축구를 하는 장면도 맞아 맞아. 그건 되게 재밌게 봤어. 그거는 뭐 이 사람들도 잘 이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커뮤니티도 이루고 있고 나름대로 잘 유의도 즐기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은 뭔가 조금 마음이 놓이는 장면이랄까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내가 어디서 보기로는 이 감독이 이 섬에서 8개월인가를 상주를 했대.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 화염의 바다라는 제목은 어떤 뜻이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 아 라디오에서 나왔어. 노래 제목. 아, 맞아. 노래 노래 많이 제목이었어. 신청하시는. 원래 이 작품이 사실은 단편으로 원래 맞아, 프로듀서한테 제안을 받았대 감독이. 그래서 이제 단편으로 기획을 하려고 갔더니만 이 섬의 이야기를 단편으로는 담을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아까 교희가 말한 것처럼 좀 꽤 긴 시간 동안 체류를 했고 이 앞에 소년의 이름이 뭐였더라? 사무엘. 사무엘이랑 친해지기 전까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놀러 한국에 왔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에서는 람페두사가 어떤 상황인지 막 자세한 언급은 없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선주민으로서 우려하는 것들이 그래서 사실 난민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데 이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선주민의 어떤 생활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침범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주민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또 거쳐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양립 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들어오면 무조건 내 거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내줘야지 저 사람들한테 가야지만 이게 될 거라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그런 걸 보여주지 않나. 좀 우리나라에서 이 난민들을 다룰 때 조금 배워야 할 태도 같은 것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지. 화염의 바다에서 뭐 의사 선생님이라던가 그렇게 거기서 해양 경비에서 대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직업 의식 같은 것들은 조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냥 그 직업적으로 접근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혐오 표현들과 섞여서 조금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 최근에 정부에서도 조금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정부가 혐오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원래는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테러를 지원하는 11개국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이 안 되는데 그 예멘은 테러 지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 11개국에 포함을 시킨 거야. 그래서 12개국이 된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추가적으로 예멘 난민이 유입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비자가 없으면은 그 제주도에. 그래서 이런 조치는 사실상 테러 지원국이 아닌 예멘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가 예멘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 또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이 와서 심사를 받게 하는 그런 거하고 좀 위배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논객은 이거에 대해서 좀 포퓰리스트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더라고. 분명히 난민 협약에 가입을 했고 또 법과 제도를 잘 마련하고 잘 집행을 하면 될 문제를 너무 좀 정말 혐오에 휩쓸려서 그냥 과장된 상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물론 법과 제도를 국민적인 감정이나 국민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그거를 못 따라가는 경우에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 문제를 정부가 충분히 다뤄낼 수 있다. 그러니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어떤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맞아. 그냥 여론이 안 좋네. 깜짝이야 하고 12개 한발 물러나 이렇게. 버리는 이런 게 좀 너무 아쉬운 태도가 아니었나 정부의 태도가. 그런 과장된 표현이나 아니면 잘못된 상상 같은 것들을 조금 이나마 바꿀 수 있게 할 수 있는 영화가 화염의 바다가 아니었을까 싶고 뭔가 정부나 아니면 그런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어 이 영화를. 이 영화를 보고 조금은 그나마 난민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다르게 가졌으면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영화를 우리가 다루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다음 방송에서도 이 난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좀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내 매점은 다음 달에도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 안녕.